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6번째. 부모님과 함께 식탁 앞에 앉았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접시만 내려다보고 계셨다. 두 분이 싸우신 뒤에는 항상 이런 분위기였다. 식사를 하면서 한 번 더 부모님의 빈 문제에 대해 말해보고 싶었다. 이전에 머니가 가르쳐준 조언 4가지가 쓰여있는 목록을 다시 읽고 왔지만 오늘도 적절한 시간이 아닌 것 같았다.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이윽고 아빠가 침묵을 깼다. 기라야, 아빠가 내 통장을 보았는데 아주 많은 돈이 들어있더구나. 아빠는 내 표정을 살피듯 바라보셨다. 그건 골투슈테른 아저씨한테 머니를 돌봐준 대가로 받은 거예요. 나는 아빠에게 그 돈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 보세요. 이유 없는 돈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렇구나. 그런데 75만 원을 찾았던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해주겠니? 아빠의 말씀에 나는 무척 속상했다. 더욱이 아빠는 내가 뭔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는 표정이었다. 그동안 내게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면 나를 믿으실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또 번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 일일이 설명했다. 모든 수입의 50%는 나의 거위를 위해, 40%는 나의 소원을 위해, 나머지 10%는 소비를 위해 사용한다고. 물론 황금알과 거위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아빠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셨다. 좋은 말을 들었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얼굴에는 자랑스럽다는 미소가 가득했다.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렇게 수입을 나눌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그렇게 하기엔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너무 많단다. 아빠의 설명이었다. 집 할부금이며 식비, 난방비 등이 다 어디서 나겠니? 그래도 아주 조금은 남잖아요. 10% 정도만 남더라도 뭐 어때요? 그 10%를 저처럼 다시 나누면 되죠. 아무것도 안 남아. 10원도 저축할 수가 없단다. 버는 돈의 50%가 집 할부금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걸. 아빠가 불평을 털어놓았다. 집 할부금 말인데요. 그건 가능한 한 조금씩 갚아가야 돼요. 나는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말했다. 내가 할부 계약에 대해 뭘 알겠니? 아빠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서둘러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키라가 야무지게 저축해가고 있잖아요. 그거야 그냥 운이 좋은 거지. 아빠가 화를 내며 말씀하셨다. 저희 역사 선생님이 행운이란 언제나 잘 준비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하셨어요. 내가 재빨리 말했다. 아빠가 생각에 잠겨 나를 바라보셨다. 내 말에 아빠가 뭔가를 느끼신 것 같았다. 우리 아빠는 원래 좋은 분이지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모든 일을 혼자 책임지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 아빠가 이제 마음을 조금 여는 것 같았다. 우리 거래처 사장님도 언젠가 한번 행운에 대해 나한테 말씀을 하시더라. 뭐였더라? 아, 그래. 멍청이들에게는 행운이 한 번이지만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번이라고 했어. 그때는 현명한 사람들이 가지는 행운이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그 뜻을 알겠구나. 그러니까 행운이 잘 준비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라면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일할수록 행운이 많아진다는 의미겠지. 엄마는 아빠의 말에는 별 상관없이 내게 물으셨다. 키라야, 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니? 나는 매일 아침 쓰고 있는 성공일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운전기사 아주머니를 비롯해 골투슈테른 아저씨의 모든 직원들도 다 성공일기를 쓴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게 대체 무슨 도움이 되지? 아빠는 성공일기의 효과를 의심하시는 걸까?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는 것은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렸거든요. 그런데 성공일기를 쓰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성공일기가 없었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결코 찾지 못했을 거예요. 아빠는 뭐라고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아빠가 아무도 몰래 성공일기를 쓰신다고 해도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닐 것 같다. 이제는 아빠가 내 생각에 마음을 여는 것 같다. 나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 아빠, 돈 문제와 관련해서 골트슈테른 아저씨를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분이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줄지 모르겠구나. 아빠는 조심스러워 하셨다. 제가 벌써 이야기해 봤어요. 아빠가 만나러 가시면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뒤 아빠의 마음을 가볍게 해드릴 만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가 아저씨의 개를 돌봐주고 있으니 아저씨도 아빠를 위해 뭔가 도울 수 있다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돈 문제는 꺼내지 않는 게 좋아. 용기가 생긴 난 계속 말했다. 엄마와 아빠가 그동안 식탁에서 돈 문제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힘들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까 늘 이야기하셨잖아요. 차라리 넉넉히 시간을 내 해결책을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일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의미 있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님들도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계셨다. 돈 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지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엄마도 골트슈테른 아저씨와 의논하는 것에 동의하셨다. 엄마도 나처럼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배우며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아저씨께 전화를 해서 부모님과의 약속을 정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골트슈테른 아저씨가 반드시 우리 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아니, 말을 고쳐야겠다. 부모님들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아저씨가 알려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뜻이다. 어느새 트룸프 할머니가 돌아오시는 날이 되었다. 나는 일찌감치 할머니 댁으로 갔다. 할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미리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벌써 경찰 아저씨 두 분이 와 있었다. 할머니는 놀랍게도 침착하게 받아들이셨다. 도둑이 침입했다는 이야기를 다 들으신 뒤 이렇게 말문을 여셨다. 바보 같은 사람들, 정말 돈이 필요했으면 나한테 오지 말고 주식시장에 갔어야지. 거기야말로 돈이 널려있는 곳인데. 과연 할머니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경찰 아저씨들은 할머니에게 나와 마르셀, 모니카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약간 과장해서 말을 하며 신문 기사까지 보여주었다. 그런 뒤 지하실에 있던 금고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전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감동을 받은 할머니는 애정 어린 목소리로 고맙다고 하셨다. 경찰들이 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할머니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할머니, 왜 위험하게 돈과 금을 집에 보관하세요? 나는 정말 궁금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할머니가 이유를 이야기해 주셨다. 첫 번째 이유는 가끔 그것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가 있거든. 나는 금과 돈을 좋아한단다. 나는 약간 못마땅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다. 금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또 설령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안 갔다. 그러나 곧 나와 마르셀이 금고를 열고 놀란 것이며 개수를 세고 금괴를 만지면서 얼마나 재미있어 했는지가 생각났다. 할머니 또한 자신의 금고를 열며 그런 행복을 맛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됐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비상시를 대비해서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 금고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몇 년은 충분히 살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 축은 좀 많네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많고 적은 것은 그 사람이 재산을 얼마만큼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집에 보관하는 현금은 보통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해. 그 이상이면 좀 곤란하지. 나는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트럼프 할머니는 정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세 번째는 나는 많은 재산을 주식시장에 투자했단다. 거기엔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르지. 그래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게 좋단다.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마. 할머니는 서둘러 청소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다. 청소보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 그렇긴 해도 이번에 다 도둑 맞을 뻔했잖아요. 내가 그날의 일을 다시 상기시켰다. 실제로 그랬다면 정말 운이 나쁠 뻔했지. 하지만 도둑들의 즐거움도 얼마 가지 못했을 거다. 할머니는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말씀하셨다. 도둑들이 보물을 전부 가져갈 뻔했는데요. 왜 도둑들이 그 많은 돈을 가져갔어도 오랫동안 기뻐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설명하기가 어렵구나. 돈이란 마음으로 준비해온 사람에게 머물게 되어 있단다. 누군가가 나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소유하게 되면 오히려 없을 때보다 더 비참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왜 도둑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려 하죠? 트rum프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말씀하셨다. 돈이 많아지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 돈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그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돈 걱정만 없다면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걸요? 그렇다면 내 부모님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구나. 행복하고 여유 있게 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해. 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단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지 않아.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라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거든. 단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좋은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또 나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단다. 돈이 좋은 목적으로 또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야. 행복한 사람은 돈이 있음으로 해서 더 행복해지고 걱정만 하는 부정적인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걱정도 많아지는 거지. 엄마는 돈이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시던데. 내가 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말하자 할머니는 다시 말씀을 계속하셨다. 돈이 성격을 보여주기는 하지. 돈이란 확대경 같은 것이란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돈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할 것이고 또 만일 도둑이라면 어리석은 일로 다 낭비할 테니까. 나는 잠시 할머니의 말씀을 되새겨 보았다. 돈은 내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부모님, 사촌 마르셀, 은행 직원 하이넨 아주머니, 부자 골트슈테른 아저씨, 하넨캄프 할아버지에게서 내가 인정을 받은 것도 돈 때문이었다. 또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하도록 도와준 것도 돈이었다. 난 좋은 사람들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더 행복해졌고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란 우리네 인생에서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삶의 수준을 높여주기도 하고 삶의 다른 부분들을 도와주기도 하지. 또 우리의 목표와 꿈들을 쉽게 이루어 줄 수도 있어. 물론 좋은 목적뿐 아니라 나쁜 목적을 이루어 주기도 하지만 말이다. 나는 나쁜 목적을 가진 게 아니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괜찮을 거야. 이제야 나는 머니가 목표부터 분명히 하라고 했던 말을 완전히 이해했다. 내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머니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 할머니는 말씀을 이으셨다. 나는 내가 가진 현금의 일부만을 금고 안에 보관하고 대부분 은행에 있는 금고에 넣어두었단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은 결코 날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없지. 그때 할머니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신 것 같았다. 너희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겠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내 친구들과 함께 투자 클럽을 만들면 어떨까? 네? 뭘 만든다고요? 우리가 함께 투자를 하자는 말이다. 예를 들어 우리 각자가 한 통장에 각각 5만 원씩 매달 넣는 거야. 관리는 같이 하고.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의 거위에서 황금알을 얻어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거죠? 잔뜩 흥분해서 내가 이렇게 외치자 할머니가 당황하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에게 거위와 황금알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셨다. 그 이야기야말로 내가 하려던 일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구나. 할머니는 매우 기뻐하셨다. 얘야, 난 그것을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 배워야 했단다. 이렇게 일찍부터 돈에 관한 것을 제대로 배우다니. 내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넌 아직 잘 모를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난 자랑스러웠다. 행복한 표정으로 막 잠에서 깨어 꼬리를 흔들고 있는 머니를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 성공일기에 할머니의 칭찬을 적어야지. 순간 난 요즘 그 자리에서 성공한 일을 찾아내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일이 잘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쩍 커졌다. 그 때문에 나는 실패를 하더라도 변명을 하기보다는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이유를 훨씬 더 많이 찾게 되었다. 나는 지금 당장 투자에 대한 것을 배우고 싶었지만 트럼프 할머니가 나는 물론 모니카, 마르셀까지 모두 다 모였을 때 시작하자고 하셨다. 그래서 투자 클럽을 설립하는 문제로 언제 만나는 것이 좋을지 미리 약속을 정하기로 했다. 할머니는 헤어지기 전에 비앙카를 돌본 것에 대한 대가를 주셨다. 하루에 5,000원씩 해서 모두 7만 원이었다. 그 길로 머니와 함께 은행으로 달려갔다. 돈의 절반을 통장에 넣기 위해서였다. 은행에 도착하자 하이넨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들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은 아주머니는 축하해주고 싶으셨단다. 그리고 내가 무척 자랑스럽다고 하셨다. 이제 막 휴식 시간이 되었다며 아주머니는 레모네이드를 한 잔 사주겠다고 하셨다. 나는 즐겁게 따라갔다. 내 통장의 잔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레모네이드를 한 잔 마신 뒤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다. 넌 어른처럼 많이 벌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어른들보다 저축을 훨씬 많이 하는 편이야. 나는 기분이 아주 좋았지만 왠지 쑥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 친절한 은행 아주머니는 뭔가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거위 만드는 데 쓰는 돈 말고 나머지는 전부 어디에 쓰니? 5 부분으로 나눠요. 한 부분은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 4 부분은 반으로 나누어서 제 소원 상자에 넣어요. 그렇지 않으면 샌프란시스코에 갈 수도 없고 컴퓨터도 못 살 거예요. 아주머니는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날 바라보셨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구나. 잠깐만, 전화를 한 통 해야겠다. 잠시 뒤 돌아온 아주머니의 표정이 환했다. 아주머니는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키라야, 내 생각엔 다른 아이들도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아이들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알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참, 내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회를 맡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나. 우리 학부모회에서 얼마 뒤에 학생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커다란 행사를 할 예정이거든. 그때 내가 와서 돈 나누는 방법을 직접 알리면 좋을 것 같아. 방금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내 생각을 말씀드렸단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니? 놀라지 마. 교장 선생님도 찬성하셨어.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주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거야. 내가 잠자코 있자 아주머니가 다시 말씀해 주셨다. 온몸에 열이 확 오르는 것 같았다.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못해요. 전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아주머니는 웃으셨다. 아주머니가 쉽게 생각을 바꾸실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던 아주머니가 다시 말씀하셨다. 키라야, 이거 아니? 나는 은행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 수 있단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속을 털어놓곤 하지. 넌 모를 거야.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걱정과 고통이 나타나는지 말이야.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실제로 궁지에 몰리게 되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다. 그 때문에 다른 일들도 전부 고통스럽게 변하지. 돈은 그만큼 중요한 거야. 하지만 살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힘이 되고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니.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돈과 관련된 공부를 가르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안타깝게도 아직 학교에 그런 과목이 없다는 건 너도 알지?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너 혼자만 간직하기보다 널리 알리는 게 좋지 않겠니? 아주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돈과 관련된 것을 배우면서부터 세상 일이 아주 많이 흥미로워졌으니까. 그러나 발표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전 아마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떨려서 그러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너와 내가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가는 거야. 내가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질문마다 내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 내가 힘들어하면 내가 도와줄게.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자신이 없었다. 아주머니 혼자서 설명하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저를 소개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말을 하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지. 아주머니의 대답이었다. 내가 말하면 오래된 은행 직원이 하는 의례적인 말로 들리겠지만 내가 발표하면 아이들이 자신들과 같은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니? 자신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이야. 그렇지만 전 아마 비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그게 겁나서 그래요. 오늘은 이만 일어서자.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구나.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 너를 강요할 수 있는 건 너 자신뿐이지. 아주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생각에 잠겨 은행을 나왔다. 특히 아주머니가 하신 마지막 말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나 자신만 나를 강요할 수 있다? 왜 나를 강요할 수 있는 게 나 자신뿐인 걸까? 나폴레옹을 데리러 하넨캄프 할아버지 댁에 도착할 때까지 난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폴레옹은 앞발에 염증이 생겨서 산책을 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산책 대신 빵 한 조각을 먹고 가라고 안으로 부르셨다. 방금 빵을 구웠는지 집안에 빵 냄새가 가득했다. 빵을 먹으면서도 내내 아주머니의 제안을 생각했다. 오늘 유난히 말이 없구나. 키라야 무슨 일이라도 있니? 할아버지가 물어보셨다. 난 망설이지 않고 하인의 아주머니의 제안과 내 고민을 말씀드렸다. 오, 나 같으면 꼭 하겠다. 할아버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재미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예전에 난 몹시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단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 13년 동안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었지.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그러다 나도 사업가가 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사진관을 하나 차렸는데 무척 잘 되었단다. 몇 년 만에 카리브해 연안에 작은 호텔을 하나 살 수 있었지. 그런 뒤 유럽에서 부동산을 시작했어. 그리고 또다시 많은 돈을 벌었단다. 대신 난 돈을 투자하는 것을 그리 잘하지 못했어. 아내가 그 분야를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해서 참 다행이지. 나는 할아버지의 경험담에 입이 딱 벌어졌다. 정말 흥미진진한 인생이었다. 할아버지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셨네요. 그렇단다. 모두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지. 할아버지가 인정하셨다. 하지만 두려움도 항상 있었어. 그리고 학교를 떠나 무조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았단다. 두려움 때문에 복통을 일으킬 때도 있었는걸. 성격이 별로 원만하지 못한 탓에 온갖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나 자신을 시험하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 할아버지가 날카롭게 날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한 대가로 얻은 거란다. 난 믿어지지 않아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재미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더 마음에 들었다. 내 아내를 보렴. 젊었을 때부터 아름다웠단다. 하지만 난 외모에 별로 자신이 없었어. 아내를 열차에서 처음 보았는데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렸지. 당장 말을 걸지 않으면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열차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을 걸어야 했던 그 순간보다 더 두려운 때는 없었단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했기에 시간이 별로 없었지. 처음 보는 그녀에게 말을 거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했지만 나를 막아선 것은 두려움이었어. 그녀가 나를 거부하면 어쩌나. 그것도 다른 여행객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정말 심장이 멎을 만큼 두려웠어. 그렇지만 나는 과감하게 시도했단다. 그 용기의 대가로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지. 할아버지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다. 할머니도 덧붙여 한 말씀 하셨다.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스스로가 얻어내는 거란다. 수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에게 세상은 열리는 거야. 모든 말이 다 맞는 것 같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생각을 하니 다시 심장이 두근거렸고 속이 울렁거렸다. 할아버지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다. 기라야,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상상해봐. 그럼 훨씬 덜 초조할 거야. 어때? 사람들 앞에 설 자신이 생기니? 거위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던 때를 떠올려 보았다. 마르셀 하이넨 아주머니 부모님, 트룸프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뻤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두세 명이 들으면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바로 그거야. 두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200명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재미있어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두려움 같은 것은 날려버리려무나. 할아버지가 힘차게 말씀하셨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야기를 들은 뒤 감동스러워하던 표정들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좋아해 줄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두려움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다. 문득 트룸프 할머니 댁 지하실에 내려갈 때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모험 끝에 얼마나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는지. 물론 그때의 공포감은 지금 전혀 남아있지 않다.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끙끙거렸다. 또 근사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두 분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본받아야 할 게 아주 많은 분들이었다.